혹시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혹은 내가 나를 잃어버릴까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노년의 가장 비참한 것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말해줄 기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고스톱을 치거나 퍼즐을 맞추고 계신가요? 신경과학이 증명한 진짜 뇌건강법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당장 아침의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당신의 존엄성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인생지혜 제1장 아침의 척각성 그리고 삶의 품격.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또 하루의 주인이 됩니다. 아침에 첫 햇살이 창문을 두드릴 때 어떤 이는 찬물 한 잔을 마시고 어떤 이는 스트레칭을 하며 또 어떤 이는 명상에 잠깁니다. 이 모든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준비라고들 하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거닐어 볼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비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이 들미라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신과 화해하고 어떻게 삶의 주인으로 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성찰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살아온 세월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월로부터 지혜를 추출해내는 일이다. 치매 예방이란 단어 뒤에 숨겨진 우리의 진짜 욕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삶의 끝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고 싶은 인간 본연의 존엄성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기억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단순히 이름이나 날짜를 잊는 것에 대한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사랑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존재론적 공포인 법입니다.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각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새롭게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의식적 행위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발을 바닥에 디딜 때 우리는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맞이합니다. 그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하루를,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노년의 아침은 젊은 날의 아침과 다릅니다. 몸은 더 무겁고 관절은 더 뻣뻣하며 일어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삶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아침을 맞이한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2장 기억이라는 이름의 자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기억의 여신 므네모시네를 모든 예술의 어머니로 여겼습니다.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저장하는 창고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연속성을 증명하는 생명력 그 자체였던 것이지요. 손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오래된 친구와의 추억을 떠올리고 젊은 날의 열정을 회상하는 일,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지금의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기억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독일의 시인 릴케는 진정한 고향은 어린 시절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받았던 순간들의 총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붙잡으려는 이유는 그 기억 속에 우리가 사랑받았던 순간, 인정받았던 순간, 온전히 살아있었던 순간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첫사랑과 손을 잡았던 그 떨림, 아이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던 그 감격, 오랜 노력 끝에 이룬 성취의 기쁨. 이러한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냅니다. 노년의 맑은 정신은 단순히 통장 잔고를 지키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의미를 끝까지 증언할 수 있는 권리이자 타인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는 자립의 상징인 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기억은 보존하되
그 기억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것과 과거에 사로잡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영국의 작가 버지니아 올프는 과거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것은 과거조차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끊임없이 현재와 대화하며 재구성됩니다. 같은 사건을 20년 전에 떠올릴 때와 지금 떠올릴 때 그 의미는 달라집니다. 세월이 주는 거리감은 우리에게 객관성을 선물하고 과거의 아픔도 지혜로 승화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매 특권입니다. 젊은이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시간이라는 스승으로부터 배운 깊이 있는 통찰 말입니다. 제3장 관계의 재발견 그리고 진정한 효도.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효도란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지 부모의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한 부모의 지혜로운 선택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자식들을 위한 예방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존엄의 유지로 그 관점을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정신을 유지한다는 것은 타인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지키는 일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서 살지, 누구를 만날지.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그 선택권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효도를 기다리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품위 있게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고전 얘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효도가 아니라 자식이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식들은 자연스럽게 노년을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효도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대 간의 건강한 상호작용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자식은 부모의 그 노력을 존중하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관계 속에서 진정한 효도가 완성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단순히 자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끝까지 부모로서의 품격을 유지하고 인생의 선배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제4장 고독과 사교, 그 사이의 균형. 일본의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사람을 망가뜨리지 않는다. 진짜 문제는 외로움이다. 치매 예방을 위해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라는 조언은 분명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신경과학 연구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뇌의 여러 영역을 활성화시키고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질적인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해 혹은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만드는 관계는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삶의 무게를 나눌 수 있는 깊이 있는 연결입니다. 옛 선비들이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나눈 대화는 단순한 잡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본질에 대한 탐구였고 서로의 고뇌를 존중하는 영혼의 교류였지요. 우리에게도 그런 관계가 필요합니다.
과거를 함께 반추하되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현재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는 동반자 말입니다. 그런 관계 하나가 수십 명의 피상적인 인맥보다 우리의 뇌를, 아니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친구 에티엔드 라보에시와의 우정에 대해 그가 그였기 때문에, 내가 나였기 때문에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깊은 이해와 공감에 기반한 관계가 진정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찰할 수 있는 것이지요. 미국의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월든 호숫가에서 홀로 지내며 나는 고독 속에서 가장 좋은 친구를 만났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연결에 대한 갈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느끼는 고통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무작정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이 매일 피상적으로 얼굴만 맞대는 관계보다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가 없다면 먼저 자기 자신과의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5장 과거와의 화해, 그리고 현재의 수용. 중국 송나라의 시인 소동파는 60세에 이렇게 읊었습니다. 돌아보니 그때도 옳았고 지금도 옳다. 다만 때가 달라졌을 뿐 우리는 종종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곤 합니다.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은 분명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우리가 겪은 시행착오들, 극복한 어려움들, 배운 교훈들은 모두 소중한 자산입니다. 문제는 과거를 현재를 판단하는 유일한 잣대로 삼을 때 생겨납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의 가치관으로 지금의 젊은이들을 재단한다면 우리는 시대에 뒤처진 고루한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과거를 자랑하기보다는 과거로부터 배운 본질적인 가치를 현재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이 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때는 밤늦게까지 일했다고 말하는 대신 중요한 것은 일의 양이 아니라 집중도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고 말하는 대신 세대마다 예의의 표현 방식이 다를 뿐 존중의 본질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경험에서 본질을 추출해내어 현재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우리의 뇌를 활성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새로운 문화를,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온라인 뱅킹을 익히고 SNS로 손주들과 소통하는 것, 이런 작은 도전들이 우리의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냅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현재를 탐험하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정신을 젊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독일의 작가 괴테는 82세에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새로운 작품을 쓰고 새로운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회색빛 이론보다 생명의 황금 나무가 푸르다고 말했지요.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
그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제6장 맑은 정신이 가져다주는 진짜 선물. 프랑스의 작가 시몬드 보부아르는 노년은 인생의 패러디가 아니라 완성지라고 했습니다. 맑은 정신을 유지한다는 것은 때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식들의 무심함을, 사회의 냉대를, 몸의 쇠약함을 또렷하게 인식해야 하니까요. 요양병원을 방문하는 자식의 눈빛에서 의무감을 읽어내고 예전처럼 빨리 걷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좌절하며 점점 줄어드는 사회적 역할의 쓸쓸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고통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명석함이 있기에 우리는 작은 기쁨도 또렷하게 감각할 수 있습니다. 아침 햇살의 따스함을, 손주가 건넨 서툰 위로의 말을, 오랜 친구와의 담소를, 좋아하는 책의 한 구절을 온전히 음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봄날 공원을 거닐며 맡는 꽃향기, 가을 저녁 노을의 붉은 빛깔, 겨울 아침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차 한 잔 이 모든 순간들을 온전히 느끼고 기억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맑은 정신이 주는 선물입니다. 치매로 인해 안개 속을 걷는 이들은 고통도 있지만 기쁨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을 의식하고 선택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아픔도 따라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아픔조차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성숙함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는 빼앗을 수 없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맑은 정신은 바로 이 선택의 자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상실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인간 정신의 위대함입니다. 맑은 정신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인간다움을 잃지 않게 해주는 마지막 보루인 법입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존엄성의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어 몸은 약해져도 정신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해되며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제7장 거울 속 나와 마주하기. 고대 그리스 델포이 신전에는 너 자신을 알라우는 격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다가 문득 낯선 얼굴과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가 희끗해진 그 모습이 때로는 두렵게 느껴지지요. 눈가의 주름, 처진 턱선, 얼룩덜룩한 피부. 젊은 시절에 매끈하고 탄력 있던 얼굴은 이제 추억 속에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얼굴 속에는 우리가 살아온 모든 세월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웃음의 주름에는 행복했던 순간들이, 미간의 주름에는 고민했던 밤들이, 눈가의 잔주름에는 흘렸던 눈물들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얼굴은 영혼의 거울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 하나하나는 우리가 살아온 삶의 증거이자 우리가 겪은 감정의 지도입니다. 우리가 노화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이 가까워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될까 봐, 타인에게 짐이 될까 봐 하는 두려움입니다. 현대 사회는 생산성을 중시합니다. 일할 수 있고, 소비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풍조가 있지요. 은퇴 후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이들이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쓸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젊음의 활력 대신 노년의 지혜를, 육체의 힘 대신 정신의 깊이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미국의 시인 메이 사트는 70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더 나 자신이 된다. 마침내 나는 타인의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거울 속의 그 낯선 얼굴은 사실 낯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생 쌓아온 삶의 증거이며 앞으로도 계속 써내려갈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주름 하나하나가 우리의 역사이고 흰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우리의 경험입니다. 이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겪고도 여전히 여기 서 있으니까요. 일본의 미학 개념 중에 과비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완전함과 무상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철학이지요. 갈라진 도자기에 금을 입혀 그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긴쓰기 기법처럼 우리의 주름과 흰머리도 그 자체로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증거이며 우리가 견뎌낸 시간의 기록입니다. 제8장 아침의 작은 의식, 삶의 큰 변화. 일본의 승려도계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다. 매일의 작은 수행 속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아침 해야 할 그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창한 운동이나 복잡한 퍼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의식적으로 깨어있기입니다. 눈을 뜨고 나서 스마트폰을 집어들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찰하십시오.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가라앉는 것을 느끼십시오. 이 간단한 행위만으로도 우리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게 됩니다.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걱정 사이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뇌를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명상과 의식적 호흡이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하고 해마의 크기를 증가시킨다고 말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8주간의 명상 수련만으로도 뇌의 구조가 변화하고 기억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아침의 작은 의식이 우리에게 삶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되돌려준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하루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가 아니라 오늘을 어떤 하루로 만들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우리의 하루를,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티베트의 승려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발언합니다. 오늘 하루 모든 존재에게 이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도 각자의 방식으로 아침의 발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최소한 한 사람에게 미소를 선물하자. 오늘 하루 과거의 분노를 내려놓자. 오늘 하루 작은 아름다움을 발견하자.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쌓이면 그것은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지요.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라고 했습니다. 치매 예방도 품격 있는 노년도 모두 매일 아침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의식적으로 마시십시오. 물의 온도를 느끼고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을 감각하십시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그 공기가 폐를 채우는 것을 느끼십시오. 스트레칭을 하며 몸의 감각에 집중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명상이고 이 모든 것이 뇌 건강을 위한 운동입니다. 특별한 도구나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에필로그, 이 글의 핵심 요약. 1. 의식적 각성. 매일 아침 의도적으로 깨어나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매 예방법입니다. 거창한 운동이나 복잡한 퍼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2. 기억의 재해석. 기억은 단순한 과거의 저장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연속성을 증명하는 생명력입니다. 하지만 기억을 보존하되 그 기억에 갇혀서는 안 되며 과거의 경험에서 본질을 추출하여 현재에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3. 관계의 질. 피상적인 사교보다 깊이 있는 영혼의 교류가 뇌 건강과 삶의 질을 높입니다. 고독과 외로움을 구분하고 자신과의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4. 존엄의 유지. 타인을 위한 예방이 아닌 자신의 존엄과 자립을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것은 끝까지 자신의 선택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5. 맑은 정신의 양면성. 명석함은 고통과 기쁨을 모두 또렷이 감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며 끝까지 인간다움을 유지하게 하는 보루입니다. 6. 새로운 학습.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현재를 탐험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자세가 신경가소성을 활성화하고 정신을 젊게 유지합니다. 7. 노화의 재정에. 나이가 든다는 것은 쓸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젊음의 활력 대신 노년의 지혜를, 육체의 힘 대신 정신의 깊이를 갖게 됩니다. 8. 삶의 의미 부여. 치매 예방의 본질은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려는 의지 그 자체입니다. 작은 일상의 실천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품격 있게 나이 들어가는 것, 그것은 자신의 삶을 끝까지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매일 아침 의식적으로 깨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인생지혜였습니다.